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우리 한계효용이론 6장, 제 말씀 모두 마무리 드렸는데, 시간이 뒤에 약간 부족해서 뒤에 한두 가지 주제를 남겨놓고 지나간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무차별 곡선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먼저, 그 151페이지에 보면, 이제 한계효용 이론에 의한 수요곡선, 소비자 균형 얘기 모두 마친 다음에 거기 4번째 주제로, 4번째 주제로 151페이지에 가치 역설 거기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보면 한계효용 이론의 평가 하는 2개의 장이 더 추가되어 있는데, 이 주제는 이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 이론으로 가십시다. 자, 그럼 먼저 153페이지에 한계효용 이론의 평가 하는 부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치 역설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 153페이지 중간쯤 보면 말이죠. 그 글씨에 이제 빨갛게 강조해 놓은 부분이 있죠. 한계효용 이론 평가는 한계혁명이다 하는 말 써놨어요. 그렇죠? Marginal Revolution.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 이론 발전 과정에서 보면은 이 한계효용 이론이라고 하는 게 혁명적 의의를 갖는다. 그래서 한계혁명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경제학 전체에서 볼 때 혁명적 의의를 갖는다.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혁명 소리 붙는 것은 2가지 경우입니다. 여기 한계혁명하고 뒤에 케인즈 혁명. 그 케인즈 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시경제학의 출발. 한계혁명은 미시경제학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하십시다. 그러면 그 한계효용 이론의 중요성의 이게 한계혁명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것을 좀 얘기를 해보십시다. 그럼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 가치 역설이다 하는 걸 한 써놓고 보십시다. 가치 역설이나 가치 이론, value theory, 가치 이론. 경제학에서 가치하고 가격은 다른 개념이죠. 분명히 우리가 이제 느낌으로 봐도. 근데 우리 원론 수준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같은 개념으로 놓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776년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이제 경제학이 체계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제 그러다가 어제 우리가 다룬 그 한계 이론들이 보면은 그 한계효용 이론이 나온 게 1860년대란 말이에요. 그럼 약 한 이제 100년의 갭을 가지고 경제학자들이 아주 고민했던 주제가 바로 가치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격 결정 이론이죠.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죠? 가격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걸까? 이 문제 말이죠. 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쭉 설명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미시경제학에서 학파 분류를 할 때 한계효용 이론이 나오기 전에 경제 이론을 고전학파 그렇게 말합니다. 한계효용 이론이 나오기 전에 논리체계, 고전학파. 자, 이때 가격 결정 이론을 우리가 노동가치설 그렇게 말해요. 노동가치설.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혹시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노동가치설은 내용이 상품의 가치는 투하 노동량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상품 가치는 투하 노동량.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 투입량이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하는 얘기죠. 상품 가치는 투하 노동량, 즉 노동 투입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시면, 투하 노동량이 많으면, 즉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노동 투입량이 많았으면 그 상품 가치는 시장에서 높게 평가되고, 노동 투입량이 작으면 상품의 가격은 낮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의 의미를 가만 생각해 보면, 노동 투입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야 되죠. 임금 지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price. 그러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었다. 노동 투입량이 많고 그에 따라서 생산비가 많이 들어갔다면 그 생산물의 가격은 높게 되는 거고,
노동 투입량이 적다. 따라서 비용이 적게 투입되었으면 가격도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전학파 노동가치설 내용을 보게 되면 상품의 가격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코스트죠. 생산비가 가격을 결정되어진다. 즉 공급 측면에 의한 결정 이론이다 이거지. supply. 그죠? 우리가 공급 곡선 얘기할 때 공급 곡선은 한계 생산비다 그랬죠? 결국 생산비가 들어가니까 그것에 따라서 생산비가 많이 들어갔으면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학파는 노동가치설, 공급, 비용에 의한 가격 결정 이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놓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참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많겠지. 우리가 우리의 얘기를 해보더라도 우리가 백화점 가서 물건을 말이죠. 쭉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데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면 생산자들이 앉아가지고 이거 생산비 무지하게 들어갔으니까 이거 너 비싸게 주고 사라. 이거는 10,000원짜리다 10,000원. 이건 노동 투입량이 적으니까 1,000원만 내라. 생산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나간단 말이지. 우리가 보더라도 그래요? 이거 야 굉장히 비용 많이 들어가는 거 그거 비싸게 주고 사야죠. 그럽니까 우리가?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지. 뭐냐 하면 암만 생산비 많이 들여서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나한테 소용이 없으면 어때요? 안 사는 거죠? 그래서요. 그리고 지나갈 거다 이거야. 내가 필요한 건 여기 있네 이거. 이 문제가 설명이 안 되는 거지. 물론 생산비가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내 문제 아니다 이거지. 내가 필요한 거 사러 왔지 당신 공들인 물건 사러 온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뭔가 말끔하게. 그러면서 이제 100년 동안 그렇죠, 모색을 해보는 거지. 그러다가 나온 게 이제 한계 효용 이론이다 이제. 자, 한계 효용 이론은 어제 우리가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얘기하고 지나갔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어떤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한계 효용 곡선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물론 초기에는 한계 효용이 체증, 체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은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부분은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이거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 소비하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한계 효용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어제 말씀드리기를 어떤 생산물에 대해서 느끼는 소비자들의 한계 효용 곡선이 바로 그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자가 10개 소비할 때 이 소비로부터 느끼는 한계 효용이 1000뉴틸스다. 그 말은 1000뉴틸스다 이렇게 느꼈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돈 1,000원의 효용이 1000뉴틸스다. 예를 들어서 1원당 1뉴틸스다. 돈 1원의 효용이 1뉴틸스. 이렇게 놓고 보면은 10번째 생산물 소비할 때 느끼는 한계 효용이 1000뉴틸스. 그러면 1원의 효용이 1뉴틸스니까 1,000원 내겠다 이런 거지. 근데 만약에 15개로 늘리면은 800뉴틸스밖에 난 효용을 못 느끼겠다. 그러면 내고자 하는 돈도 얼마야? 800원밖에 못 낸다 나는.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5개 소비할 때는 1200뉴틸스를 내 느낀다. 그렇다면은 돈도 1200원 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계 효용 이론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소비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그 생산물 소비로부터 느끼는 한계 효용만큼 돈 내겠다 이거지.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와 닿습니까? 우리는 사는 사람 입장이니까 뭐 강제로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간 것을 높은 가격 지불하고 사겠다.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쓰임새가 많다. 효용이 높으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거고 효용이 없으면 적게 주고 사겠다 이거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한계 효용의 크기가 즉 수요가 소비자들의 수요 측면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과거 이제 100년 동안 고전학파가 얘기하는 노동가치설 입장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이걸로 해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860년대 한계 효용 이론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게 혁명적 의의를 갖는다 하는 얘기지. 왜냐하면
이제 상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게 생산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소비자들의 마인드다 이거죠. 소비자의 효용이 가격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 한계 효용 이론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오면서 마샬이라고 한 분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마샬 나왔죠, 이 양반? 마샬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XY 측을 뒤집어 놨다. 그랬죠?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얘기는 뭐냐면은 수요 공급 이론이 이분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상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공급 상호작용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수요는 이 소비자들의 한계 효용 곡선이 되는 거고. 그렇죠? 공급은 이 생산물 생산에 들어가는 한계 비용이다. 상호작용, 양쪽을 동시에 살펴봐야 정확한 분석 가능하다 이거지. 그렇겠죠. 생산자는 자기 생산비는 받아야 되겠고 소비자는 또 내 효용이 없으면 안 사는 거고 그렇다면 이 생산물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이 소비자로부터 느끼는 소비자들의 효용이 서로 일치하게 되는 부분에서 시장 균형이 성립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샬에 이르러 비르러서 생산물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이론이 정립되게 되죠. 그러니까 한계 효용 이론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측면의 얘기죠. 이제 소비자에 대한 분석이 최초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자본주의 경제 분석의 기초가 되는 수요 공급 이론 성립하게 되는 아주 기초가 되었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혁명적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이제 마샬 이 양반으로부터 자본주의 경제 문제가 이렇게 두 가지 수요 측, 공급 측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정되어진다. 이런 논리가 이제 확립이 되게 되고 이후 자본주의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시장의 수요 공급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신고전학파 경제 이론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고전학파 경제 이론 하게 되면 한마디로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어떤 경제 문제든지 간에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접근 방법을 우리가 신고전학파 이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이론은 다 뭐야? 신고전학파 이론이다. 넓은 의미의 거시경제학도 이 범주에 포함이 되는 거죠.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한 나라의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총수요, 총공급에 의해서 한 나라 전체의 총생산출량이 결정이 되어진다. 이런 분석이니까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한 분석 논리 체계를 우리가 신고전학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마샬 이후의 경제학, 마샬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 경제 이론이 말이죠.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샬이 얼마나 그렇죠 중요한 분입니까?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 마샬을 The Great Teacher 그러죠. 위대한 선생님. 말하자면 철학에서 한 칸트 같은 뭐 그런 역할이죠. 칸트는 뭐 과거의 그 철학을 전부 종합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마샬이 경제학에서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앞에서 보았듯이 이 양반이 세상에서 맨 처음 수요 공급 곡선 그리면서 XY 측을 뒤집어 놓은 거죠. 그 후로 이제 경제학 관행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흐름이요. 미시경제학의 학파 흐름. 지금은 전체 신고전학파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고전학파가 얘기했던 노동가치설 문제 저런 것은 앞으로 또 두고 우리 경제 분석에서 얘기가 나오게 될 거고 이런 흐름을 보시면 돼요. 이제 마샬은 그 유명한 말을 하신 분이죠. Cool head, warm heart 한테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과학을 분석하는 연구자는 마음은 좀 따뜻하게 가지고 머리는 그저 냉철하게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분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 한계 효용 이론의 중요성은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3페이지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 효용 이론의 그 중요성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제가 거론되는 게 그 앞에서 봤던 151페이지 가치 역설 문제입니다. 자, 가치 역설은 뭐냐면 고전학파의 최대 고민거리였어요, 이거. 고전학파. 아담 스미스가 문제 제기를 하신 건데요. 가치 역설 하는 문제는 물과 다이아몬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다이아몬드를 비교해보면 이제 아담 스미스, 이 양반은 문제 제기를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뭐냐면은 사용가치, 교환가치. 사용가치, 교환가치 문제인데
이게 이제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노동가치설만 가지고서 가격 결정 이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죠, 이 문제가. 자, 무슨 문제냐면, 물과 다이아몬드 보면 사용가치는 어느 게 높죠? 물이요, 다이아몬드요? 예? 다이아몬드요? 물이요? 이라크 전장에 갔어.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물 한 박스 가질래요? 다이아몬드 한 박스 가질래? 그래도 다이아몬드다, 나는. 다이아몬드와 함께 산화하리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물이죠, 물. 근데 시장에서 가격은 어때? 물값은 제로죠. 공짜로 마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무지하게 비싸.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생각해봐라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 양반이. 100년 동안 경제학자들이 헤매는 거지. 숙제, 100년의 숙제입니다, 이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래야 시장의 가격 문제를, 그렇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게 가치 역설이다. 그래가지고 쭉 이제 논쟁, 이것으로부터 또 아까 얘기했던 가치 논쟁, 가치 이론, 이런 것이 무수하게 많은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한계 효용 이론이 등장하게 되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물과 다이아몬드. 보면은, 물의 한계 효용 곡선, 다이아몬드의 한계 효용 곡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소비량이 똑같다면, 예를 들어서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바퀴에서 다이아몬드 한 바퀴에서다 이거야. 자, 이런 상태, 소비량이 똑같다 한다면 당연히 사용가치는 어느 게 높아요? 물의 사용가치, 물의 한계 효용이 높은 거죠. 그렇지? 물의 한계 효용이 높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소비량이죠. 실제 소비량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다이아몬드 소비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장가는 평생 한 번 간다고 하고, 그렇죠? 장가 가는 날 자기의 사랑스러운 신부에게 1캐라트 내가 선물하겠다 이거지. 그렇죠? 1캐라트야. 물의 평생 소비량은 얼마지? 몇 캐라트 되겠어요? 뭐 평생 말고 하루만 해보자고, 하루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바가지 벌컥 마시죠. 자기 전에 또 물 한 컵 마시고 자죠. 그러니까 보시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실제 소비량으로 보면은 다이아몬드는 실제 소비량이 작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죠. 따라서 실제 소비량이 작기 때문에 실제 소비로부터 느끼는 한계 효용의 크기는 굉장히 높은데 물의 실제 소비량은 어때요? 하루에 뭐 수천만, 수억 캐럿 물 마시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물 한 방울, 물 한 캐럿. 요것의 한계 효용은 거의 0 되겠지 뭐. 그렇지? 물, 워터, 마지막 한 방울. 그러니까 잠자리 들기 전에 물 한 컵 쫙 마시고 자는데 마지막 한 방울은 마시나 안 마시나 그만이잖아. 마지막 1캐럿는. 그러니까 물은 실제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마지막 한 방울로부터 느끼는 한계 효용의 크기는 거의 0이죠.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실제 소비량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장가 가는 날 신부에게 반지 선물하고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이 즐겁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논리대로 한계 효용 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상품 가치는 무엇에 따라 결정돼? 한계 효용의 크기죠. 물의 한계 효용은 제로. 그러니까 마지막 한 방울 돈 내셔. 그럼 돈 안 내. 물 안 먹고 말지 내가. 한 방울 안 먹어. 그러니까 가격이 거의 0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아주 높은 가격을 내고라도 1캐라트 다이아몬드 소비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과 다이아몬드 역설이 이제 역설이 아닌 거죠. 소비자들 한계 효용 이론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가 느끼는 한계 효용 크기만큼 지불하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 말이죠.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결정이 되고 선물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문제다 이거죠. 그렇죠? 그 뭐 실제 우리 생활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 효용 이론의 이제 이론적인 중요성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가치 역설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무리 못했던 얘기 좀 이제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7장 무차별 이론으로 갑시다. 거기 159페이지 7장 무차별 이론 해놨는데 별표를 한 300만 개 쳐놓지.
맥시멈 500만 개까지 칠 건데 이거 한 300만 개 쳐놔야 돼.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말이죠. 이 이론 자체의 중요성이 있죠. 수요곡선 도출과 관련되는 기본 이론이니까. 그리고 개념이 좀 복잡해. 아주 정밀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산자 이론할 때 거기서 이 개념이 또 그대로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계 효용 이론이나 무차별 이론은 뒤에서 그대로 또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내용이 좀 정밀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트 필기 아주 꼼꼼히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좀 이해를 하도록. 재밌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재미는 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소비하는 거냐? 하는 것은 좀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론적인 접근입니다. 7장 무차별 이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그죠 내용이 뭔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 갑시다. 무차별 곡선, 영어로는 indifference curve. 그렇죠. 무차별 곡선 이론입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3편에서 하고 있는 일은 소비자 균형이죠. 소비자 균형으로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수요 곡선, 개별 소비자, individual. 앞으로 소문자 I 쓰면 개별입니다. 갑돌이, 을순이, 병철이. 이런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도출하겠다. 수요 법칙을 증명하겠다 하는 이야기죠. 자, 낱말의 뜻. 소비자 균형이 뭐였죠?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소비하는 것이 소비자 균형이죠. 자, 이렇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어진 소득하에서 효용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균형인데 어제 이제 우리가 본 한계 효용 이론의 특징은 뭐죠? 한계 효용 이론의 특징은 효용을 어떻게 한다고? 기수적으로 측정 가능하다. 그러니까 분석 도구를 보시면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효용 함수를 기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량과 총효용의 관계가 측정 가능하다. 그리고 소득 제약은 이걸 수리적으로 표현됐으니까 소득 제약은 이것도 역시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이것이 이제 X제의 소비 지출액, Y 소비 지출액의 합이 소득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게 분석 도구는 두 가지였단 말이야. 소득 제약식과 총효용 함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약하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었죠. 자, 그런데 어제도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무차별 곡선 이론의 특징은 뭐나? 효용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고? 그거 이상하잖아 이거. 이렇게 이럴 수가 없어 이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효용은 서수적으로 비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서수적 효용 함수, 즉 효용의 순서를 비교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석 도구로 보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 이거지. 그림으로 이 사람의 서수적 효용 함수를 표현한단 말이야. 이게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 요거는 기수적 효용 함수죠. 기수적 효용 함수고 이 그림은 뭐야? 이 사람의 효용의 순서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서수적 효용 함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수적 효용 함수는 측정할 수 있으니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서수적 효용 함수는 측정은 못해. 그러나 그림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XY에 대한 선호도, 효용을 순서를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 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그런데 이것도 소득 제약은 필요하죠. 제약하에서 소비하는 거니까. 그러면 효용 함수가 그림으로 표시됐으니까 XY 평면에 소득 제약도 어떻게 될까? 당연히 XY 평면에 그림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야 동시 분석할 수 있겠죠. 소득하의 효용 극대화. 따라서 소득 제약을 그림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버젯 라인, 예산선 또는 프라이스 라인, 가격선 이런단 말이야. 그 똑같은 주제 분석을 이제 효용을 어떻게 취급할 거냐에 따라서 개념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말해주세요. 무차별 곡선 이론에서 무차별 곡선이란 뭐다?
자기 귀에 들리게 한번 해봐봐. 뭐라고? 무차별 곡선이란 서수적 효용 함수라는 낱말의 뜻은 뭐야? XY 소비에 따른 효용을 그림을 이용을 해서 그 순서를 매겨보겠다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필요하죠. 제약 조건 나타내는 그림은 예산선, 가격선이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분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소비자 균형을 풀어갈 거야.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해야 될 작업이 뭐겠어? 그렇다면 효용 함수가 그림으로 그려진 무차별 곡선, 그 다음에 예산선, 요 분석 도구를 우선 정리를 해야 되겠죠? 분석 도구를 우선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첫 번째로 여기서 보는 것은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뭐냐, 예산선이 뭐냐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무차별 곡선 얘기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무차별 곡선이란 뭐다? 한마디로 서수적 효용 함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효용의 그 체계, 효용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겠다. 자, 그럼 먼저 정의합시다.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뭐냐? 정의는 제 말씀 잘 들어보시죠. 무차별 곡선이란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소비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다.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소비점들을 연결해 놓은 선.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봐. 무차별 곡선이란 뭐다? 예, 그거예요. 그게 이제 무차별 곡선인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이 누구네 집에 집들이 초대받아갔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야. 술, 밥 열심히 대접을 잘 하더니 또 돌아갈 때 되니까 말이야, 선물까지 마련했어. 그래가지고 오늘 잔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실 때 잊지 말고 선물 가져가십시오. A, B 두 바구니를 내놔. 이렇게 두 바구니. 그 영어로 컨섬션 번들 그러죠? 소비 꾸러미, 소비 바구니야. 그래서 보니까 A 바구니에는 Y가 10개 담겨 있고 X는 뭐 4개. B 바구니에는 X가 뭐 12개, Y는 3개 담겨 있다. 이런 두 개의 바구니를 여러분 앞에 제시를 합니다. 내놓고 아무거나 가져가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즉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씨, 두 개 다 주면 안 되나? 그러나 체면에 두 개 다 주시오 이럴 순 없고 하나만 가져가라니까 아이 뭘 이런 걸 하면서 속으로는 맹렬하게 따져보겠지. 어떤 걸 갖고 가야 엄마한테 칭찬받을까? 그렇죠? 어떤 걸 가져가야 나에게 효용이 더 높을까? 생각하겠죠? 필요 없어. 그러고 가는 놈은 아무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아주 초연하게 아무거나 주세요. 이랬어요. 그게 바로 뭐야? 무차별이지. 뭐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지만 이미 계산은 끝났어. 열심히 생각해보니까 자기에게 효용이 똑같더라라는 판단이죠. 자기의 주관적 판단이야. 요 두 개를 연결해 놓은 선이 뭐다? 무차별 곡선이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소비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B 사이에 무수히 많은 그러한 소비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고 쭉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요 어떤 한 무차별 곡선상의 소비점들, 컨섬션 번들은 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그죠? 같은 효용을 주는 점이고 무차별 곡선상에 있으니까 그죠? 효용이 무차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나 앞에 이제 한계 효용 이론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효용의 크기가 몇 유틸스 이런 건 안 따지겠다 이거죠. 그냥 무차별할 뿐이야. 됐죠? 요것이 무차별 곡선이야. 그러고 이제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옆에 슬쩍 지나가다가 보니까 B 바구니를 숨겨놨더라고 이 인간들이. C 바구니를. C 바구니는 이런 바구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집에 초대받아서 이런 지경을 당했다면 어떻습니까? 거의 돌아버리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나보고는 A, B 가져가라 그러고 C 꾸러미는 안 보이게 숨겨놨어. 어떤 놈 주려고 그래 이거.
아주 이거 차별 대우받고 기분 나빠. 왜 기분이 나빠? 따져봅시다. A 바구니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여기는 X가 8개나 더 담아있지? B 바구니하고 비교해보면 Y가 몇 개야 이거? 7개나 더 담아놨지. 그러니까 열받을 수밖에 없지. 당연히 A, B 바구니에 비해서 얘는 어때요? 효용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음에 이 집구석에 가 안 가? 안 가죠? A, B도 안 들고 와? 일단 들고는 가고 이제 안 가, 이제. 그러면은 요점하고 이제 또 동일한 소비, 만족감을 주는 소비점들이 또 있겠죠? 그럼 요걸 딱 연결해 놓으면 요건 또 하나의 무차별 곡선이잖아. 그러고 있는데 그 집에 부인이 나오더니 I 뭘 A, B 그래서 D 가져가세요 이런단 말이야. 이건 완전한 파국이지 이제. 완전한 파국. 왜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유가 A에서 따져보면은 Y가 적고 B와 비교해보면 X를 적게 담아놓은 그러한 바구니를 나보고 가져가라 이거지. 그리고 이제 요것과 무차별한 효용을 주는 소비점들이 또 있을 거예요. 요거 연결해 놓은 건 또 다른 무차별 곡선. 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차별 곡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들은 이렇게 각각 쭉 나오겠죠. 이 전체 개념이 무차별 지도. 하나하나는 곡선. 전체 합친 개념은 인디퍼런스 맵 되겠죠. 됐지? 그러니까 요 그림만 이용을 하면은 어떤 사람의 XY에 대한 선호도를 어떻게 돼요? 차근차근 순서를 매길 수 있겠죠. 이제 이걸 일반화시켜서 본다면은 XY 평면의 소비점들이 무수하게 많을 거 아니야. 담아놓을 수 있는 소비 바구니의 방법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사람 보고 야 너 여기다 무차별 지도 네 거 그려봐봐.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무차별 곡선을 쫙 전부 다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선호 체계를 갖는 사람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전부 비교 가능하죠. 그래서 크게 범주별로 나눠본다면 이 소비점과 이 소비점은 무차별하고 이 소비점들보다 이 소비점들은 어때요? 소비 바구니들은 효용이 높고 이거는 이 소비점들보다 효용이 낮고 그렇죠?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렇죠? 이렇게 이 사람의 효용을 그림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 이거지. 이게 무차별 곡선과 지도입니다. 됐죠? 자 이제 개념을 알았어 이제. 그러면 요것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성질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4가지 성질입니다. 정확하게. 그 왼쪽 그림을 좀 참조하면서 보십시다. 우선 앞에 3가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마지막 1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먼저 봅시다. 먼저 무차별 곡선은 무차별 지도 개념으로 놓고 보면 원점에서 멀리 있을수록 어때? 효용이 높죠. 증명은 간단하지. 과연 그러냐? 그냥 원점에서 우상향 직선 그어보자고 이렇게. 그리고 직선상 여길 따라서 가만히 보면은 잘 봐봐. 분명히 요 소비점보다는 B, 이 소비점보다는 C가 어떻게 돼? 효용이 높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있죠. 왜 그래? A하고 B하고 따져보면 B에 A보다 XY가 더 많아. C에는 B보다 XY가 더 많아. 그 효용이 높겠죠. 그러면 A, B, C 순서로 효용이 높아지고 C와 동일한 소비점 이렇게 있으니까 원점에서 멀리 있는 무차별 곡선일수록 분명히 어떨 거다. 효용이 더 높을 거고. 두 번째는 우하향한다 이거지. 원점에서 멀리 있는 게 효용이 크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우하향한다. 당연히 그렇겠지. A하고 비교해. 보통의 경우라면 그래야 무차별하겠죠. 왜? A, B 무차별하다. 왜 그러냐면 A 바구니에서 X를 더 담았다면 Y를 덜어내야 효용이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소비 대체지. 따라서 우하향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무차별 곡선은 겹칠 수도 없고 교차할 수도 없다. 겹치고 교차하지 않는다. 증명은 간단합니다. 여기로 한번 볼까? 교차한다는 말은 이렇다는 얘기죠.
겹친다는 말은 일부 구간이 중첩된다는 말이라 그럴 수 없다 이거지. 무차별 곡선은. 증명 간단하죠. A 소비점, B 소비점, C 소비점. 또 아니면 여기가 A, 여기 B, C. 자 이렇게 놓고 보자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겹치거나 교차할 수 있다면 A, B, C 소비점이 모두 무차별하다는 얘기지.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논리적으로. 왜 모순이 되죠? B하고 C하고 비교해본다. 여기 두 개를 비교해보면 분명히 C의 효용이 B점 효용보다 높겠죠. 왜? 그렇죠. XY가 둘 다 많으니까. XY 소비량이 둘 다 많죠. 얘는 작아. BC 비교해보면 분명히 B 소비점에 비해서 C 소비점은 XY가 더 많지. 소비를 둘 다 더 많이 했는데 효용이 무차별하다. 그럼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그치? 따라서 겹치고 교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주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야. 이게 이제 무차별 이론의 핵심인데, 우하향하되 그 우하향하는 형태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에 여기 한번 봐주시죠.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한다. 근데 우하향하는 형태가 1, 2, 3,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원점에 볼록하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원점에 볼록하다는 것은 1번, 2번, 3번 몇 번 형태? 원점으로 볼록하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그 말은 그쪽으로 배를 내밀고 있다는 소리지. 그치? 이쪽으로 볼록하다. 이쪽으로 배를 내밀고 있어. 이렇게 생겨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볼록성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영어로 convex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러면 봐봐. 원점에 볼록하다. 이렇게 생겨야 한다. 보통 사람의 경우,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그렇다면 요거는 뭘까요? 볼록한 것의 반대네. 얘는. 볼록의 반대는 심각하다, 불룩하다 그러나? 그렇죠. 오목이지. 얘는 오목, 얘는 볼록. 그럼 이제 볼록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이렇게 하면 이거 어느 쪽으로 볼록하다고 할까? X축으로 볼록하다. 이거는 Y축으로 볼록하다. 얘는 원점의 볼록, 얘는 원점의 오목.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원점에 볼록하다 이 말이야.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한다 하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핵심이야. 무차별 이론 개념 중에서 요것만 잘 이해하면 이제 좋겠는데, 결론부터 얘기할게. 원점에 볼록하다. 그 말은요, 우리가 아직 뭔지 설명이 안 됐지만, MRS XY라는 게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점에 볼록하다는 것은 뭔진 모르지만 MRS XY가 체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도 성립합니다. 즉 MRS XY가 체감하게 되면은 무차별 곡선은 반드시 원점에 볼록한 모양이 된다. 그럼 아까 여기 한번 봐봐. 그렇다면은 무차별 곡선 우하향 형태가 세 가지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소리내서 말해 주십시오. 볼록한 것은 왜 그렇다고? MRS XY가 체감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목한 건 왜 그럴까? 체감 반대는 체증. 직선일 때는 체감도 아니고 체증도 아니니까 일정하다. 그치? MRS가 일정. 다시. 원점에 오목하면 어떨 때라고요? MRS 체증. 직선일 때는 일정. 볼록할 때는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MRS가 뭔지 요거 이해하는 게 핵심이 되겠다. 그쵸? 자, 잘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MRS XY. 우선 읽기인데요. 영어로 MRS는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XY 사이에. 그 XY 사이에 한계 대체율입니다. 한계 대체율. XY 상품 사이의 한계 대체율.
자, 수준에서 읽어주십시오. MRS XY 어떻게 읽자고요? 어떤 소비자의 XY 소비의 한계 대체율. 자, 이제 정의합시다. 한계 대체율은 뭐냐면 이거야. 분모가 델타 X입니다. 분자 델타 Y.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붙여놨어. 마이너스. 그리고 이렇게 써봐봐. 유틸리티 바. 이렇게. 요게 MRS의 정의야. 그러면 잘 봅시다. 뭐 나오면 말이지? 앞으로 요런 이제 기호가 교과서에도 쓰고 저도 쓰고 이렇게 나올 텐데 식을 쭉 써놓고 수직선 그려놓은 이게 조건을 말합니다. 조건. 요 조건 하에서 요거. 그게 MRS다. 그럼 이 조건이라는 게 뭘까? 유틸리티가 일정하다 하는 말은 효용은 변함이 없다. 효용 수준은 동일하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뭘까요?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거지.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서는 효용 변화가 없죠. 효용이 동일하지. 그래, 다시. 조건 어떤 조건이냐?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 말은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서는 서수적 효용이 바뀌지 않겠죠. 무차별하단 말이야. 자, 그런 조건 하에서 요것이다. 여러분 해석해봐 그러면. 요건 뭘까? 델타 X, 델타 Y니까 델타는 변동분이죠. 그럼 그대로 해석해보자고. 자, 델타 X, X 소비를 예를 들어서 늘렸다 이거예요. X 소비를 증가시켜. 그러면 동일한 효용 수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서 소비하기 위해서는 델타 X 플러스라면 델타 Y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잖아. 줄여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X 소비량을 늘렸다면 Y 소비량을 줄여야 효용이 동일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결국은 한마디로 뭐예요?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 상황에서의 소비 대체 비율이다 이거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뭐야?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 그치? 잘못 썼어요. 마이너스. 자, 갑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자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 10개씩 소비하고 있었어. 근데 X 소비량을 2개를 늘렸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X 소비량을 2개 늘려. 그러면 동일한 효용, 동일한 무차별 곡선의 상에서 되기 위해서는 Y 소비량은 어떻게 돼야 돼? 줄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4개를 줄였다고 봅시다. 이게 MRS다 이거지. 자, 다시 한번. 현재 어떤 소비점에서 소비하고 있었는데요. X 소비량을 늘렸어. 근데 종전과 다름없이 똑같은 효용이 되려면은 줄여야 한다, Y를. 그 비율이 한계 대체율이다. 자, 계산해 봅시다. 얼마 나오나? 플러스 2, 마이너스 4, 요거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 되죠. 마이너스, 귀찮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한 번 더 붙였어. 그럼 값 자체는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야. 자, 그 2개 늘리고 4개를 줄였다. 마이너스 부호 한 번 더 붙이니까 값은 플러스가 됐지만은 우리가 소비 대체는 방향은 마이너스라는 건 알죠. 그 마이너스를 굳이 끌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플러스로 만드는 겁니다. 2 해석해 주십시오. 이의 의미는 뭐나 이거? 그렇지? X제 소비량을 2개 늘리면 Y 소비량을 4개를 줄여야 효용이 동일해진다. 무차별해진다 하는 얘기지. 자, 이게 갑돌이 생각이다. 그럼 갑돌이는 어떤 사람이다? 지금 10개 소비하다가 X 소비를 2개 늘리면 Y를 기꺼이 몇 개 포기하겠다. 4개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거지. 그림으로 보면은 자, 이제 X 소비량이 12개가 됐다. 그렇죠? 2개를 늘렸으니까. 그럼 Y제 소비량은 몇 개가 된다는 거야? X는 2개 늘리고 Y는 4개를 줄였죠? 그러니까 몇 개가 됐어? 그래. 10개 소비하나, 12개, 6개 소비하나, 갑돌이는 똑같다 이거지. 효용이. 소비 대체 비율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을순이는 예를 들어서 해봤더니 을순이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개 소비하고 있었어요.
야, 너는 2개 늘리면은 y 몇 개까지 포기할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나는 마이너스 2야 이랬단 말이야. 그럼 을순이의 MRS는 얼마야? 아까 갑돌이는 2 늘리면 난 4개 포기할겨. 그러더니 을순이는 2개 늘릴 때 나는 2개밖에는 포기 못해. 값은 얼마야? MRS 1이지 이게. 또 병철이는 아유 나는 1개밖에는 포기 못해. X 2개 소비 더 할 때 나는 Y를 1개만 포기할래. 그럼 그때는 MRS가 얼마지? MRS가 0.5 되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MRS 의미 알았고, 요 MRS 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봅시다. 다시 한번. MRS 2, 무슨 소리지? X 하나 더 소비하기 위하여 Y를 2개를 기꺼이 포기하겠다. 기꺼이라는 말을 쓰지. 왜? 효용이 똑같으니까. 을은 어떤 사람이라고? 1. X 하나 더 소비하기 위해서 Y를 나는 1개밖에 포기 못한다. 병철이는 X 하나 더 소비하는데 Y는 반 개밖에 난 포기 못한다. 이것이 MRS입니다. 그럼 요것에 한번 의미를 챙겨보자고. 갑은 어떤 사람이야? 을에 비해서, 병에 비해서. X, Y 어느 쪽을 더 좋아한다? X 선호도가 크죠.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X 1개와 YJ 2개 효용이 맞먹지. 이 사람은 X 선호도가 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때? 거꾸로죠. 자, 다시 한번 잘 봐봐. 0.5의 의미는 뭐겠어요? X 하나 더 소비하기 위해서 YJ를 반 개만 포기하겠다.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Y 하나 더 소비하기 위해서는 X를 2개를 포기하겠다는 사람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어떤 결론 맺을 수 있을까? 결국은 MRS가 큰 값을 갖는 소비자는 이게 큰 소비자는 어떤 소비자야? 상대적으로 볼 때 X, Y 어떤 상품 선호도가 더 크다? 그렇죠? X 선호도가 더 큰 사람이다. MRS가 작으면 반대. 아주 중요한 한 대목의 이야기가 지나갔습니다. 이게 MRS야. MRS. 자, 그럼 이제 요것이 MRS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부터 하나 더 개념을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럼 미리 결론을 써보면 말이지. 이것이 돼요. 자, MRS의 정의가 조금 전에 본 것과 같아. 그러니까 MRS는 X 하나 더 소비하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용의가 있는 Y제 수량. 이랬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그것은 한계 효용의 비율과 같다. 근데 분모 분자의 위치는 바뀌어 있지 지금. 요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증명은 간단합니다. 증명은 요거만 안 써도 좋아. 증명은 이렇지. 예를 들어서 분수식을 보자고. CD이 이렇다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배웠던 순력 이렇게 놓고 보면 말이지. 분모 분자 곱했죠? AD 곱한 값과 요거 곱한 값 BC의 크기는 어떨까? 같을 수밖에 없지. 자, 요걸 염두에 두고 여기 증명 한번 해봅시다. 안 써도 좋아. 자, X 소비를 늘렸어요. 늘린 것에다가 곱하기 X 한계효용 곱했으니까 요렇게 곱한 거는 뭐로 의미하게 되나? 곱한 값은 늘어난 총 효용이 되겠지. X 소비를 늘림에 따라서 늘어난 총 효용이 되고, 그 다음 요건 줄였지. 요건 늘리니까 줄여야 되니까 요것과 요거 곱했으면 뭐가 돼요? Y를 줄임에 따라서 감소한 총 효용이 되겠죠. 이거의 크기는 당연히 어떻게 돼? 같아야 되지. 그래야 무차별할 테니까. 왜냐하면 X 늘려서 증가한 총 효용의 크기와 Y를 줄여서 줄어드는 총 효용의 크기가 같아야 무차별할 거 아니겠어요? 그치? 예, 그러니까 증명은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계 대체율, 요건 이제 서수적 효용을 가정했을 때 개념인데 개념상 해석해보면 결국 기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계 효용 비율의 역수가 되더라. 그치? 예,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이제 하나 더 해. 그렇다면은 MRS는 뭐냐? 그림으로 보면 무차별 곡선 기울기가 되더라. 기울기에 물론 절대치죠.
기울기. 여기 그림 한번 봐봐. 아까 우리 요 예를 들었는데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소비 대체했죠. 요 두 점 사이에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기울기라는 게 높이를 밑변으로 나눈 거죠. 높이가 델타 x지. 밑변이 높이가 델타 y고 밑변이 델타 x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MRS라고 하는 게 바로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죠. 기울기. 자, 끝. 그래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 이론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핵심적인 개념 얘기가 지나갔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봐봐. 무차별 곡선은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원점에 볼록하다. 근데 그 이유는 뭐다? MRS가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MRS를 알아야 되겠지. MRS의 정의는 뭐라고요?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소비 대체 비율이다. 소비 대체 비율. 그런데 MRS가 크다고 한다. 크면은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XG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나타내고요. 근데 MRS가 요게 정이면은 이 비율이 성립한다. 그리고 MRS가 이렇다면은 그림으로 보면 무차별 곡선 기울기 절대치이기도 하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야. 그러면 요 위로 쓸게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일반적 사람들의 경우는 말이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MRSXY라는 게 체감하더라 하는 게 법칙이래. 그러니까 이게 무차별 곡선 이론에서의 이제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와 같은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한계 효용에서 봐봐. 한계 효용 이론에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무슨 법칙이 있었죠? 그렇지. 한계 효용은 궁극적으로 체감한다 하는 것이 법칙이다 이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기둥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계 효용 이론에서는 한계 효용은 궁극적으로 줄어든다 하는 게 일반적 소비 심리. 누구나 그렇다. 무차별 이론에서는 MRS라고 하는 것은 체감한다. 누구나 그렇다. 네,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은 요 두 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상황에서의 기둥 개념이 된다. 근데요, 이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양자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야. 상황 자체가 다르죠. 왜 그래? 한계 효용은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요? Y제 소비량은 일정하고 X만 늘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지금? 소비 대체죠. Y는 줄이고 X는 자꾸 늘릴 때 요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또 역시 비교해달라.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한계 효용 이론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소비 심리 무슨 법칙이라고? 한계 효용이 궁극적으로 체감한다 하는 게 법칙이고요. 무차별 이론, 소비 대체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 소비 심리는 뭐라? MRS 체감하는 것이 법칙이다 이거지. 근데 상황은 다르다. 한계 효용은 다른 상품 소비는 놔두고 하나만 늘릴 때고 무차별 이론에서는 소비 대체할 때 이야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다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됐고요. 비교는 이렇게 이제 했고 MRS가 체감하는 것이 법칙이다. 누구나 그렇다. 자, 요것은 이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러니까 MRS 체감 법칙의 경제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림을 이제 다시 그려놓고 한번 봐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가 지금 5개, 20개 소비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가 10개고 한 3개 소비하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근데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요? 이렇게 소비하고 있다가 소비점을 어떻게 한다고? 이쪽으로 쭉 바꾸는 상황이죠. X 자꾸 늘리고 Y는 줄이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이다 이거지. X를 늘리고 Y를 줄일 때 MRS 값이 점점 줄어든다 하는 얘기지.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A점에서 소비할 때 이때 MRS는 예를 들어서 3 해봅시다. 무슨 소리입니까? A에서 소비하고 있을 때는 MRS 3이더라. 무슨 소리야? 네, X 하나 더 소비하기 위해서 Y를 3개까지 포기할 용의가 있다. 그렇지? 이게 6개 됐다면은 3개, 17개, 3개를 줄이겠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X에 대한 선호도가 어때요? 아주 큰 상태지. X 한 개당 Y제 3개 효용이 맞먹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자꾸 X를 늘리고 Y를 줄이된다. 그러면 MRS 값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MRS가 0.2밖에 안 된다. 이때음에서는 해석해 주십시오. MRS 0.2 무슨 소리야? X 하나 더 하기 위해서 Y제는 0.2개밖에 난 포기 못하게 돼. 이게 바뀐다 이 말이죠. A에서 B로 갈수록 즉 X 늘리고 Y 줄일수록 MRS 값이 점점 줄어든다. 누구나 그렇다고 한다더라. 나도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했습니까? 동의할 수 있나? 이때는 뭐야 그러니까 X 한 개당 Y를 3개 포기하겠다. 이때는 X 하나 더 소비하기 위해서 Y를 난 0.2개밖에 포기 못하겠다. 동의할 수 있겠죠. 나도 그럴듯하다. 왜냐하면 봐봐. 이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Y는 지천이죠. 남아돌지. X가 귀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X 하나 더 소비하기 위해선 뭐 남아도는 Y를 어떻게 돼? 한 3개씩 띄워줘도 그러나 이때는 뭐가 남아돌아? X가 남아돌고 Y가 귀하죠. 이런 얘기다 이거지. 자, 그럼 이제 정리합시다. 그럼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상품 한쪽 소비가 작고 한쪽이 많을 때는 그 작은 소비의 중요도가 어때요? 크고 반대로 점점 늘려서 이번엔 X를 많이 소비한다면 이때는 많이 소비하는 것이 X니까 X 소비의 중요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치? 당연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예를 뭐 이런 걸 한번 들어봅시다. 맨날 듣는 얘기지만 이게 술 안주야 이제. 어디 이제 여러분 뭐 대학에서 미팅 아니면 MT를 가는데 놀러 가기로 한다. 그래서 술팀, 안주팀 뭐 각각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이제. 근데 A라는 상황이 벌어졌어. 어떤 상황입니까? 술 가져오기로 한 놈들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안주팀만 왔는데 안주는 돼지고기 20근이야. 근데 겨우 소주는 5병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남아도는 게 안주죠. 술은 5병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디 상간벽지에 놀러 갔는데 술팀은 안 왔고 난리가 났죠. 술 이미 5병은 다 마셨고 초저녁 8시밖에 안 됐어. 이제 뭐해 나머지 시간을. 어떡할게요 이제. 후배 시키겠죠. 뭐라 그래 가서. 야 어디 가서 소주 한 병이라도 좀 구해봐라. 한 병이라도 더 구해오는데 안주는 돼지고기는 한 3근을 줘도 괜찮으니까 소주 한 병 좀 구해봐봐. 그렇죠. 소주가 귀하니까 이걸 갖다 막 퍼줘도 괜찮다 이런 상황이지. 이 상황은 반대죠. 안주팀이 안 왔어. 안주팀이. 소주는 10박스를 들고 왔어. 안주는 새우깡 3봉지밖에 없어. 뒤집어지는 거지 뭐 이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거꾸로 해석해봐. 어떻게 되지? 안주가 남아돌죠. 뭐 돼지고기는 저리 치고 새우깡이라도 어디 가서 한 봉지 더 얻어와라. 그러면 소주는 몇 병 줘도 좋다고. 요게 0점이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5개 되겠지. 새우깡 한 봉지 얻어와. 소주는 5병 줘도 좋으니까. 자,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됐나요? 그게 바로 MRS가 체감한다는 법칙의 의미이다 이거지. 자, 다시 정리합시다. 보통 말이야. 사람이라고 하는 게 X, Y를 적절하게 소비하기 원한다 이거지. 적절하게. 근데 나에게 둘 다 필요한 물건인데 X, Y가 어느 한쪽만 많고 어느 한쪽이 작으면 그 작게 소비하는 것의 소비 중요도는 크다 이거지. 그렇죠? 작게 소비하는 것의 소비 중요도는 크다. 많이 소비하는 것은 중요도가 어때? 작다. 그렇죠? 인정할 수 있지. 자, 그럼 다시 X를 자꾸 늘리고 Y 소비량은 줄여나간다면 X 소비 중요도는 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자, 이것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MRS가 체감한다 하는 것의 의미는 알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림 공부만 마지막으로 하면 되겠지. 그림 공부는 자, 이게 체감한다. 근데 MRS는 뭐였죠? 아까 보니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란 말이야. 그러면 A, MRS 3 기울기가 상당히 커야 되지. B, MRS 0.2 기울기가 아주 완만해야 되죠. 그렇지? 무차별 곡선 기울기가 X 늘리고 Y를 줄여나갈수록 기울기가 작아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림의 모양, 무차별 곡선의 모양은 원점에 볼록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자, 다시 이 그림 갑시다. 이 그림 볼록한다. X 소비를 작게 하다가 쭉 늘려나갈수록 MRS는 작아진다. 기울기가 작아진다. 볼록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오목하다 하면 어떻게 될까? X를 늘리고 Y를 줄여나갈수록 이때는 반대죠. 기울기가 어떻게 돼? 커지죠. 기울기 커진다. MRS 체증하는 것이고,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 직선이라면 어떻게 되나? 자꾸 X 늘리고 Y를 줄이더라도 기울기는 어디서나 똑같지. 그렇지. 그래서 이때는 일정해. 다시 한번 봅시다. 원점에 볼록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X 늘릴수록 MRS 체감. 그러니까 볼록하고. 오목하다면 체증. 직선이라면 일정하다. 그렇지. 그런데 보통 경우 MRS 체감이니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은 원점에 이렇게 볼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무차별 곡선 이론에 의한 소비자 균형 첫 번째 절차죠.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그렇게 쭉 공부를 했는데 170페이지 가봅시다. 근데 세상에 보통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꼭 튀는 사람이 있죠. 예외적인 경우를 좀 봅시다. 보통 사람은 저래.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볼록하고 그 의미는 MRS가 체감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갑시다. MRS가 체감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전제 하에서 얘기죠? X 소비량은 자꾸 늘리고 Y 소비량은 자꾸 줄일 때, 소비 대체할 때지. 자, 그렇게 소비 대체할 때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떻다고? MRS가 체감하더라. 의미는 뭐야? X를 자꾸 늘리고 Y를 줄일수록 X 소비의 중요도가 점점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치? 자, 그것이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외적 선호를 갖는 사람들, 그것은 뭘까? 하는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지금 이제 했던 얘기인데 아주 독특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외적인 선호니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볼록하지 않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봅시다. 어떤 사람은 말이지, X, Y인데 너 무차별 곡선 그려봐. 그랬더니 우하향 직선으로 그리더라고. 대단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독특하나 한번 해석해줘요. 이 사람은 커피하고 설탕을 마시는데 이거 어떤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서 요점이 지금 1대1이고요. 그리고 요 기울기는 사실은 뭐 어떻게 해도 좋아요. 직선이기만 하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공부하기 쉽게 요 기울기는 45도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1대1이면 여기는 얼마가 될까? 어떤 사람입니까? 커피와 설탕을 마시는데 나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수 했다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위해서 뭐 중매를 받다 아니면 소개를 받았다. 그런데 당신의 무차별 곡선은 뭐 우연히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직선이에요 이러는 거야. 이 어떤 사람입니까? 해석해 주십시오. 이거 좋게 말하면 참 무던한 사람이죠. 근데 이건 미련 곰탱이 아닌가? 한번 봐봐.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그 커피 마셔.
근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커피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설탕만 2스푼 타서 마시면서 오늘 커피는 유난히 달군. 뭐 이러고 마시고. 어떤 날 가보니까 설탕이 없어. 어떻게 돼요? 커피만 2스푼 타가지고, 그렇죠? 내 입맛이 변했나? 그러면서 뭐 벌컥 잘 마셔. 그렇죠? 직선이야. 그러니까 아까 보았듯이 기울기를 놓고 보게 되면 MRS가 기울기인데 MRS가 얼마죠 지금? 그리고 어디서나 일정하죠. 어디서나 일정해. 그러니까 직선의 경우는 저기 뭐 45도 기울기를 줬으니까 그렇지만 기울기에 따라 값은 달라지겠지만 어디서 해도 1이다. 자, 저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중얼중얼 생각해 봐봐. 소비 대체율이 어디서나 일정하죠. 1이야. 그러니까 뭐 커피 없으면 설탕 없으면 커피 마시면서. 어때요 여학생 여러분? 저런 녀석들 만나서 결혼하면 어떨까? 참 편하겠지. 국, 밥 그런 것도 그럴 거 아니에요. 밥 주세요. 남편이 와가지고 밥 주라. 밥이 없는데? 그럼 남편이 국은 있나? 국은 있지. 그럼 어떻게 해? 국 2그릇 마시고 사랑해. 그리고 빡 잔다고. 밥이 없는데 그러면 국이지. 국 얘기했지. 만약에 국이 없다 그러면 밥은 있나? 밥에다 밥 말아 먹고 잘 자더라 이거죠. 아주 무던한 놈이죠. 괜찮아. 결혼 상대로 괜찮은데. 근데 저게 집안에서 그러면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도 그러면 어떡하지? 부장이 불러다. 자네는 해골세. 네. 근데 제자리에 누가 오긴 오나요? 그럼 오지. 완전 대체됐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 됐습니다. 나도. 아주 훌륭한. 그래서요. 이런 경우를 완전 대체제라고 한다. 실제 생활에 이런 게 있었을까? 완전 대체제. 뭐 좀 독특한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실제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일 같은 거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귤하고 뭐 사과 그러면은 귤 없으면 사과 먹고 사과 없으면 귤 먹고 뭐 그런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커피 설탕을 마시는데 딱 이래 얘는. 네 무차별 곡선 그려봐라. 그러니까 딱 L자형으로 그려. 그 말을 이제 해석해 보면은 이렇죠. 그리고 요것도요. 원점에서 요 기울기가 어떻게 돼도 좋은데 이해하기 쉽게 45도라고 해봅시다. 1대1.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나? 얘는 뭐 커피 마시는데 커피하고 설탕을 정확하게 어떻게 1대1씩 넣어야죠. 만약에 설탕이 조금 더 흘러 들어갔다 그러면 커피가 왜 이렇게 달아? 그리고 안 먹는 거죠. 그렇죠? 뭐 커피가 조금 더 들어갔다 그러면 너무 써서 안 먹겠다. 이건 뭐 보통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이것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한 스푼 타야 커피 한 잔의 효용을 느끼는 건데 이거보다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어느 한쪽이. 그러면 안 마시는 거지. 이거.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까다로운 사람. 또 일반적으로 다시 해석해보면 설탕 하나, 커피 한 스푼 집어넣어야죠. 근데 요건 하나인데 2개 돼봐야 효용이 전혀 어때? 무차별하죠. 효용이 무차별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완전 보완제라고 말합니다. 완전 보완제. 이건 아주 까다로운 놈이야. 반찬 타령하는 애 있죠. 국이 짜네 싱겁네 뭐 이래가면서. 남자들은 요새 가지마죠. 음식 타령했다간 뭐 바로 해고되지. 그냥 아주 소금국을 끓여줘도 아유 뭐 난 국이 진하구만 이러고 벌컥 마시고. 그죠? 그래야지 뭐 음식 타령하다간 막. 그러나 옛날 우리 아버님들 보면 말이죠. 굉장히 까다롭잖아. 이런 경우가 완전 보완 1대1입니다. 그리고 실제 소비 생활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어떻습니까? 그렇죠? 1대1 줘야죠. 아는 집, 단골집에 갔더니 어느 날 오른쪽 신발만 하나 더 줘. 야, 손님 많네. 우리 집 단골이니까 오른쪽 신발 하나 더 줄게. 이게 지금 누구 장난하는 거, 약 올리는 거요? 이런 경우가 이제 완전 보완제가 되겠습니다. 그치? 보완 비율대로 소비해야 돼. 1대1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 이게 과거 시험 문제 났었는데
안경 R과 태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R과 태는 반드시, 그렇죠. 태 하나당 R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뭐 큰아버지가 너 공부하면 눈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태 하나 갖고 오고 R은 한 개만 갖고 오셨다. 아주 심히 불쾌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보완 비율에 따라서 그림의 형태는 달라지겠지만 의미는 똑같이, 그렇지?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 말입니다. 우리 교재로 한두 페이지 좀 넘겨봅시다. 어디냐면은 164페이지. 거기는 이제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러면서 그림 7-4 그림, 이와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164페이지입니다. 요거 좀 봐주시죠. 이것도 예외적인 선호야. 아이디어 3가지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X, Y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X가 술이고 Y가 담배 이래보죠. 어떤 사람 무차별 곡선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다.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해석, 그대로 한번 해석해봐. 소주 1병, 2병, 3병. 소주 소비량이 증가하면 효용이 증가하죠. 그러나 담배는 암만 들어도 어때? 효용이 무차별하지? 술, 담배는 암만 해도 무차별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담배는 어떤 의미야? 안 펴도 그만, 펴도 그만. 그렇죠? 효용을 변화시키지 않지. 이런 거를 중립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우에는 Y가 중립제가 되겠죠. 이때 MRS는 얼마죠? 기울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수직선의 기울기 무한대였지. 그 다음에 이건 뭐 반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수평선이면 어떻게 될까 이거? X, Y 이랬는데 술, 담배 똑같은 가정이라면 이 사람은 뭐 담배만 피우는 사람이지. 그죠? 담배만 피우는 사람. 그 담배 1갑, 2갑, 3갑. 그러나 소주는 뭐 증가해도 효용이 무차별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중립제나? 그치? X가 중립제. 그쵸? 자, MRS는 얼마야? 기울기. 제로가 되지. 그러니까 MRS가 제로, 수평선. 그러면 X가 중립제입니다.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좀 특수한 경우가 되겠는데, 무차별 곡선이요. 우상향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이거 한번 잘 해석해 볼까? 이건 두 가지 소비량이 동시에 증가해야만 효용이 무차별하다. 이거 아주 독특한 상황이라고. 결론은 뭐냐면 둘 중 하나가 배드야. 하나가 배드일 때. 우리가 보통 재화와 용역, 그리고 또 영어로 굿 그러죠? 굿. 굿은 우리에게 플러스 효용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배드는 뭘까? 나쁜 놈들. 마이너스 효용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거 비재화 그래요.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일 때. 둘 중 하나가 우리에게 마이너스 효용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감기가 잔뜩 걸렸거든. 폐렴까지 진행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놔서 이제. 그러니까 담배 피면 안 될 거 아니야. 담배 피면 안 되는데 이 인간이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는데 몰래 나가서 담배 피고 왔어. 어떻게 되죠? 숨이 막히네, 끊어지네 이러면서 난리를 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얘를 원상태로 돌려놓으려면 어떻게 돼? 약을 더 먹여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효용 주는 것 잘 봐봐. 마이너스 효용 주는 것에 소비가 있었으니까 원래대로 들어가려면 플러스의 효용을 주는 것으로 상쇄시켜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할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배드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정확히 얘기해 보면은 둘 중에 하나가 배드인데 볼록한 쪽이 배드야. 볼록한 쪽. 이거는 어디가 배드라고? X축에 있는 상품이 배드인 경우가 되고 요거는 Y축의 상품이 배드인 경우가 되겠어요. 그리고 증명 없이 한 말씀만 드리죠. 아까 우리가 원점에 오목한 경우도 있었죠. 이건 증명 없이 그냥 결론만 얘기해. 이거는 둘 다 배드야. 둘 다 배드. 그러니까 병원에다 입원시켜놨는데 이놈이 몰래 나가갖고 말이지.
술 사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고 돌아오더라. 보통 경우 원점이 오목하면은 둘 다 배드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지금 무차별 곡선이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어요. 그치? 근데 정상적인 경우의 소비자는 어떻다고?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볼록, MRS, 체감 해야죠.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다. 그래서 요즘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는 완전 대체제 같은 경우가 요새 많이 나와요. 완전 대체제, 저기 직선일 때. 그 다음에 중립제도 간혹 다뤄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난다고.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이에 어울리는 상품 조합은 일어났어. 이에 어울리는 상품 조합. 그 말은 여러분, 이런 경우는 뭐라고? 어느 한쪽이 중립제죠. 그래서 시험 문제 정답은 뭐였냐면 헌옷과 새옷이야. 헌옷, 새옷. 이해가 돼요? 여학생들은 이해가 되나? 엄마들이 흔히 그러죠. 장롱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뭐 입을 옷이 있어야지 이러지. 총각 때는 나는 엄마 편이죠. 맞아. 우리 아버지 좀 옷 좀 사주시지. 근데 내 장가가고 나니까 그 아버지의 쓰라린 마음 알겠더라고. 아, 입을 옷이 왜 없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제다 이거지. 헌옷은. 새 옷을 한번 사주면 자기 사랑해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 헌옷만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 문제의 답은 헌옷과 새 옷이었습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 이론이 여러 가지로 사실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무차별 곡선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분석 도구 필요한 게 있죠. 예산선 얘기를 합시다.